네, 안녕하세요. 고대 구로병원 신경과 한정훈입니다. 오늘 세 번째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뇌졸중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치료가 단순히 응급도 아니고 초응급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자 그 개념들과 또 실제 치료 과정들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는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신경과 안에서 이제 뇌졸중도 보고 있고 또 그걸 치료를 하기 위한 실제 인터벤션이라는 중재 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치료 관련된 자료들이 접근이 좀 용이해 갖고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오기 전에 네이버에서 좀 이렇게 뉴스거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검색어는 필수 의료였었고요. 했더니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응급실 뺑뺑이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저희 병원 근처고요. 응급실 뺑뺑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뉴스가 나고 있는데 또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제 제시가 됐었고요. 이런 응급실 뺑뺑이라는 사건이 비단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거물 정치가들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시기에 저희가 거의 만 6개월 정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수 의료, 응급 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도 훨씬 더 일반인분들도 많이 관심이 생긴 것 같고요. 저희도 역시 이제 책임감이 조금 더 무거워졌다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필수 의료라는 좀 틀에 갇힌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저 역시도 필수 의료를 하고 있는 한 사람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나머지 파트를 비필수라고 부르는 것도 참 애매하고 실제로 저한테 이제 입원해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 중에 소위 말하는 필수과라고 불리지 않는 파트에도 많은 컨설테이션을 내면서 또 도움도 많이 받고 이런 경우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실 저 필수 의료라는 걸 위해서 또 비필수라고 불리는 여러 과들이 다 노력을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세간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필수 의료라는 것들이 보통은 이제 응급의 느낌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환자 입장일 수도 있고 의사들 입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언가 지금 빨리 몸에 해줄 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응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지금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핸디캡이 남아서 후유 장애가 남는다든지 아니면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질환들을 저희가 이제 필수 의료, 응급 의료, 이런 필수 질환, 응급 질환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뇌질환도 심혈관, 뇌혈관 질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뇌혈관 질환도 필수 응급 의료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지난번 시간들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는 동맥과 관련된 사진인데요. 동맥은 이제 당연히 그 조직에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상이 나게 되면은 이제 그 조직이 괴사가 오고 그 괴사 온 조직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뭔가가 이제 사람 몸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요 머리, 목, 그다음에 몸통, 골반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장기들의 그런 혈관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경우에 훨씬 더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서도 보실 부분이 이제 이 뇌와 관련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심장이고 아까 사진에서 좀 확대를 한 건데 심장이고 대동맥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뇌혈관의 기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피부로 가는 그 대뇌 두개골이나 피부로 가는 그 혈관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뼈를 제거를 하게 되면 실제 뇌로 가는 혈관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경동맥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양쪽 경동맥 같은 경우는 대뇌를 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척추동맥이지만 실제로 뇌줄기와 소뇌라고 하는 또 아주 중요한
뇌의 일부를 공급하고 혈류 공급을 하고 있는 두 가지 큰 혈관이 있고, 이 혈관들이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뇌 안쪽의 뇌내 혈관이라고 불리는 시스템들로 이제 가지가 분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 시스템에 앞서 보여드린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잠시만요. 네. 예, 이제 그게 뇌 혈관질, 여기서부터 심장 시작 부위부터 이 뇌 끝에까지 문제가 생길 경우 저희가 뇌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모든 뇌혈관 질환이 응급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세레브로 뇌 바스큘러 혈관 디지즈 병, 이렇게 해서 뇌혈관 질환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군이 응급 질환은 아니지만 거기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스트로크, 즉 뇌졸중, 한의학적인 단어로는 중풍, 이 군이 거의 뭐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 뇌졸중이 응급질환이라는 점을 고려를 할 때 뇌혈관 질환도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응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뇌졸중은 저희가 이제 혈관을 막아서, 혈전이 막아서 생기는 뇌경색과 그다음에 혈관이 터짐으로써 생기는 뇌출혈로 나눌 수 있고요. 뇌경색이 생기게 되면 그 뒤쪽으로 이제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뒤 조직에 이렇게 괴사가 생기게 됩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단어지만 쉬운 말로 썩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혈관이 터짐으로써 이제 독성 물질들로 이제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종괴 효과, 이제 덩어리가 지면서 주변 조직들을 누르게 되고 이러면서 뇌 손상이 오게 되는 그런 이제 뇌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저희가 뇌졸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뇌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뇌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보통 CT나 MR을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 두 가지 사진은 뇌경색에 대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에 대한 사진이 되겠고, 왼쪽 그림이 이제 CT입니다. CT상에서 이렇게 시꺼멓게 보이는 부분이 시간이 꽤 지난 뇌경색이 되겠고요. 이 오른쪽 사진은 MRI 사진인데요. 여기 그 확산 강조 형성이라고 하는 좀 스페셜한 간단한 MRI인데, 급성기 뇌경색을 이렇게 하얗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진단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뇌출혈 사진인데요. 아까 뇌경색은 검게 보였었죠. 뇌출혈 같은 경우는 급성기에는 이제 이렇게 하얗게 덩어리지게 보게 돼 있고, 이건 이제 뇌실 공간에 지주막하 출혈이 오신 분들인데, 아마 이 부분 역시도, 이 상황 역시도 이제 하얗게 출혈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의식이 엄청 안 좋으셔서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갔을 가능성도 높겠죠. 이렇게 이제 뇌졸중은 기본적으로 CT와 MR로 확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CT인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뇌졸중이 있다 없다만을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혈류 CT의 일부분을 따온 겁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서 촬영을 했던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그 사이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른쪽이고, 오른쪽의 중대뇌 동맥이라고 하는 아주 큰 영역에 지금 아직까지 뇌 경색이 다 오지는 않았지만 임박해 보이는 그런 조직을 혈류 CT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사진을 찍어 봤더니 오른쪽에 혈관이 뚝 끊겨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위치에 지금 혈전이 어딘가 걸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 자체가 다 와버린 것 뿐만이 아니라 뇌경색이 임박한 조직까지도 CT나 MR로 이제 확인을 해서 다 죽어버리기 전에 빨리 재개통해주는 그런 치료를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뇌혈관 질환이 오면 뭐가 문제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이제 두통이나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오셔서 MRI를 촬영을 해보니까 우연히 작은 몇 개의 뇌경색이 확인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작은 뇌경색인데 너무 운이 없으셔서 팔다리를 완전 못 쓰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뇌를 중심고랑이라고, 여기 이제 가운데 라인이 있는데요. 뇌 앞뒤로 해서 가운데 라인이 있는데, 이 앞쪽은
기본적인 신체의 기본적인 움직임을 담당하는 곳이 되겠고, 요 중심고락의 뒤쪽은 감각을 담당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발끝부터 해갖고 머리끝, 손끝까지, 얼굴까지 사실 담당하지 않는 곳이 없고요. 신체의 전 기능을 다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기본적인 감각이나 운동 기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뭐 말을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계산을 한다거나 연구를 한다거나 그 예술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기능들이 곳곳에 포진을 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감각이 떨어진다 아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저희가 인간다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만약에 뇌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면은 그 사이즈나 위치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영구적인 후유증이 그 잃어버린 기능과 관련돼서 올 수가 있게 되고, 또 심한 분들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오기 전에 미연에 이제 우리가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알려져 있는 이제 정설이고요. 문제는 근데 이제 병원들에서는 사실 이런 움직임들과 연구,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교정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자분이나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모시고 오는 시간들을 보면은 그렇지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래 고령이시니까, 원래 치매기가 좀 있으시니까, 원래 감기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오락가락 하시기도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기존의 컨디션을 너무 많이 고려를 하셔갖고 환자가 분명히 이건 뇌졸중 증상일 수도 있는데 원래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못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뇌경색, 저는 이제 주로 저희 병원에서 뇌경색과 관련된 이제 막힌 걸 뚫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좀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묶어봤을 때도 5가지의 단계가 있고, 일단 뇌졸중 증상이 생기면은 119 신고하셔야겠죠. 그러면은 119에서 대원분들이 오셔서 환자 파악을 하고 응급실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은 원모팀에서 접수를 빨리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환자 선별 트리아지라 그러는데 그걸 해주시는 간호사분들이 일단은 나오셔서 빨리 첫 진찰을 하게 되고 피를 뽑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의사 선생님들도 불이 나게 뛰어오신 다음에 환자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뇌영상 촬영으로 보내죠. 아까 보여드렸던 CT나 MR로 이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 뇌영상 촬영의 결과와 그 다음에 환자분의 기본적인 뭐 인적 사항들, 뭐 증상이 언제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기저질환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혈전 용해제라고 하는 정맥주사 약을 투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과 함께 혈전 제거술이라는 시술을 또 들어가는 것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2가지 아주 초응급에 사용하게 되는 2가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이 거의 한 70% 정도가 되시긴 하지만, 문제는 일단은 이것까지 빨리 오신 다음에 이 부분까지 완료가 돼야 저희가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념해 주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나 일반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이상하다 싶으면은 일단은 빨리 최대한 올 수 있게끔 기다리시지 말고 최대한 연락을 빨리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급성기 뇌경색 치료는 그 안에서도 초급성기와 일반 급성기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급성기는 말 그대로 급성기 중에서도 더 뭔가 급박한 치료가 이제 들어가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는 골든타임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4.5시간, 증상 발생 시간으로부터 4.5시간 이내에 오시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혈전 용해제라고 이제 온몸에 피를 물켜주는, 그걸 통해서 이제 뇌 혈전도 녹여주는 그런 약을 정맥으로 투약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과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혈전 제거술까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 7년 전부터 그 연구들이 성공이 돼서, 옛날에는 6시간 이내였는데 이게 한 6, 7년 전부터는 24시간까지도 이 혈전 제거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컨셉적으로는 이제 초급성기 치료가 이 손흥민, 그러니까 스트라이커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출혈 위험성을 감수하고라도 저런 위험한 이나 시술을 통해서 일단 뚫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이 공격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액티라제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 혈전 용해제와 그다음에 스텐트 시스템, 스텐트를 써서 끌어낼 수도 있고 저희가 흡입하는 카테터를 떠내서 이렇게 쏙 빨아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혈전을 물리적으로 거기 혈전 막힌 곳에 위치시켰다가 빼내는 그런 시술을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투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초급성기 치료가 지나면 바로 이제 급성기 치료, 유지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 유지 치료는 그러면 그냥 뭐 약만 주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냐, 그게 절대 아닙니다. 이 초급성기가 지나도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그 초급성기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어도 나머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안에, 특히나 한 3일 정도 시간 안에 급성기에서 악화가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게는 한 15% 정도, 그 다음에 많게는 한 40% 정도까지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 지금 그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8배대 정도가 있는데요. 급성기 입원 환자분들이. 그 중에서 동시간대 입원 환자분들 중에 한 명 아니면 2명꼴로 잘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확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골든타임이라는 초치료 시간이 늦더라도, 그러니까 초치료 시간을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일단 급성기 시간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오셔서 그 적절한 대처를 받고, 그다음에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뭐 스텐트를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약의 종류가 바뀔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이제 또 빨리 병원을 오셔야 됩니다. 급성기 때도 한 일주일 정도를 저희가 이제 시간으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초치료가 끝난 그 이후의 급성기는 어느 정도 공격형 수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증상들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지만 나빠진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무어라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김민재 선수죠. 활동 잘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공격과 수비수들을 시간에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중재 치료, 이 중재 치료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와이어라고 하는 부드러운 그 철사와 그다음에 그걸 따라가는 카테타를 이용하는 건데요. 중재 치료, 혈관 내 치료, 인터벤션,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 조영술, 이런 단어들이 좀 생소하시겠지만은 다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가장 그 중에서 이제 쉬운 단어가 혈관 내 치료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뭐 머리를 열거나 이 살을 크게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허벅다리 쪽에, 사타구니 쪽에 5mm 정도만 얇게 절제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카테타를 넣어서 모든 치료가 다 혈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도 혈관 내 치료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실제로 이 혈관 내 치료는 근데 개발된 지가 20세기 초였고요. 각광을 받게 된 건 21세기 초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붐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학회도 한 1900년대 후반대 때 결성이 됐고,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 때부터 이제 학회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런 그 치료 기법들이라는 것들이 정립이 돼 있고요. 현재는 이제 뭐 뇌혈관 중재 치료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응급 상황이든 비응급 상황이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재 치료의 이제 간단한 모식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도 아마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잠깐 언급드린 허벅지 쪽에 한 5mm 정도 저희가 이제 절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거기에 이제 와이어를 넣고, 부드러운 철사를 넣고, 두꺼운 카테터를 넣고, 조금 더 긴 얇은 카테터를 넣고, 최종적으로 가장 가나다랗지만은 길어서 목표로 하는 혈관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카테터를 이렇게 넣는다 생각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 그 혈관 조영술, 같은 단어라 그랬죠. 혈관 조영술을 어떤 혈관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만 보기 위한 진단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조영제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보내면 되는 거고요. 동맥류와 같은 이제 부풀어 오른 터지는 그런 혈관을 막고 싶다. 그럼 이런 코일 물질을 넣어서 이 동맥류를 막아주게 되는 거겠고, 지금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그러니까 혈전 제거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안으로 스텐트 시스템을 넣어서
이제 스텐트는 여기 있고 줄은 이렇게 다리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딱 문 다음에 이렇게 쏙 빼내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카테터와 와이어 시스템을 이용해 갖고 적절한 곳에 배달을 해준다. 그게 혈관 내치료, 중재치료, 혈관 조영술, 이런 좀 어려운 단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치료하실 때 이렇게 다 탈의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한 요 정도만 저희가 탈의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사타구니 부비, 허벅지에 이제 대퇴동맥 부분을 이제 천자를 하게 되는데 한 5mm 정도만 살짝 절개를 해서 아까 보여드린 잠수함 시스템 같은 것들을 쑥 다 집어넣게 됩니다. 이건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맥 사진인데 이 대퇴동맥 부분으로 쑥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이제 길다란 카테터들을 써갖고 물질들을 배달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카테터, 이게 이제 실제 크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화면으로 보시면 좀 더 훨씬 크게 느껴지시긴 할 텐데요. 실제로는 한 뼘에서 한 2뼘 좀 안 되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두께는 새끼손가락의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두께의 도입관, 가장 두꺼운 관을 이제 처음 허벅다리에 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용이든 치료용이든 그런 카테터들을 이 속에다가, 도입관 속에다가 쑥쑥쑥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로 하는 물질을 배달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고대구로병원 실제로 저희 그 혈관 조영실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요게 이제 시암이라는 기계입니다. 좌우 돌릴 수 있고 위아래 돌릴 수 있고 이렇게 거의 360도 방향으로 저희가 돌려가면서 가장 정확한 사진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 CT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엑스레이거든요. 이게 그 CT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아까 오른쪽 제가 잠깐 사진 보여드렸는데 오른쪽으로 엄청 안 좋았던 환자분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자면은 응급실에 어떤 환자가 왼쪽 평마비 증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뇌가 오른쪽을 다치게 되면 보통은 왼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왼쪽 편마비 증상을 가진 분이 응급실로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아까 같이 오른쪽 뇌가 지금 이제 괴사가 올까 말까 하고 있고, 혈관을 찍어봤더니 오른쪽이 확 막혀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뚫으러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을 이렇게 빨리 눕힌 다음에 요게 이제 도입관입니다. 도입관. 요 허벅다리 쪽에 이렇게 살짝 칼집을 내서 카테터 도입관을 꼽고 그 속으로 이제 모든 시스템들이 들어가는 거고, 요 머리 쪽을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치료의 그 혈전 제거술이라고 하는 시술의 완전 시작부터 완전 끝까지를 제가 편집 없이 좀 갖고 왔습니다. 아마 뭐 이쪽을 하시지 않는 일반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쪽을 직접 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사진을 잘 보실, 이 동영상이나 이런 과정을 경험하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편집 없이 좀 갖고 와봤고요.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가위 같은 게 있죠. 이게 저희가 모스키토인데 이 대퇴골두 정도의 이제 엑스레이로 위치를 잡습니다. 어디 정도를 째야 될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치를 잡고 이렇게 해서 먼저 와이어, 이게 철사입니다. 철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업에 쓰는 철사는 당연히 아니고요. 훨씬 더 부드러운 철사를 올려서 이제 이렇게 도입관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리고 그 속으로 해서 다시 또 더 길게 이제 와이어라는 철사를 올린 다음에, 한마디로 와이어가 먼저 가야 그걸 카테터들이 따라가는 개념입니다. 길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두꺼운 관들이 이제 진짜 카테터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 혈관을 들으러 가야 되니까 조금 넘기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또 와이어를 걸었고, 그걸 따라서 지금 카테터들이 으쌰으쌰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시거나 한 분들은 이렇게 축 처지면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적절한 카테타를 저희가 이제 잘 선택을 해서 올리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목 정도, 경동맥 정도까지 이제 올라온 겁니다. 저희의 타겟은 목표 위치는 이제 이까지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촬영해 봤더니 이 정도 뇌혈관이 차야 되는데 지금 뻥 비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잘 우리가 혈관 폐색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를 맞추고 있는 거고요. 앞뒤, 그 다음에 좌우 뷰를 통해서 최대한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하는 거겠죠. 이게 지금 시암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조영제를 방금 시꺼멓게 보이는 게 조영제였는데 살짝 흘려줬고, 자, 보시면 여기가 뚝 끊겨 있죠. 이제 빨리 뚫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요 밑에 이제 카테터가 들어가 있고, 이 안으로 더 가느다란 카테터들을 많이 넣을 겁니다. 자, 이게 뚝 끊겨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 처음부터 스텐트를 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스텐트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어쨌든 한 번에 이렇게 빨대로 빼듯이 흡입을 통해서 뺀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주변에 혈관벽이나 이런 것들이 손상이 좀 덜할 걸로 생각이 돼서 요런 모양을 하고 있는 혈장 같은 경우 흡입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 흡입 카테터를, 그 흡입 카테터의 끝이나 속에 이제 혈전이 있는 거겠죠. 지금 육안으로 여기서 볼 수는 없습니다, 혈전 자체를. 근데 여기 있다고 이제 저희가 가정을 하고 이렇게 이제 혈전을 다리 밖으로 이제 끌어내는 겁니다, 지금. 그럼 이제 잘 나왔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사진을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잘 뚫렸나 확인을 하는 거고. 자, 보니까 아까보다는 뭔가 피가 많이 가고 있죠. 아까는 한 이 정도 위치에서 뚝 끊겨 있었는데 뒤로 이제 뭔가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뭔가 아직도 뚝 끊겨 있는 느낌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 뒤쪽까지 차야 되는데 그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면서 아까보다 혈전이 그러니까 더 뒤에 포지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잡으러 들어가는 거죠. 요번에는 이제 스텐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해볼 텐데, 과정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와이어 넣고 카테터 넣고 그 카테터 안에다가 다리 밑에서 이제 그 스텐트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느다란, 여기서는 이제 하늘색이 되겠는데, 가장 가느다란 카테터의 끝이 이제 깊숙이 이제 뇌혈관 깊숙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되겠고, 저 속으로 지금 카테터를 아마 열심히 넣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올라왔죠. 갑자기 뿅 하고 이제 스텐트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스텐트가. 여기가 스텐트의 끝이 되겠고, 자, 근데 이제 스텐트는 원래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카테터 안에 있으면 물려 있겠죠. 오므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기능을 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카테터만 이렇게 싹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슬슬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카테터는 이렇게 물려 있어요.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데, 지금 이제 겉에 옷만 벗기는 겁니다. 카테터라는 옷만. 그랬더니 이런 망사같이 보이는 스텐트가 이렇게 살짝씩 펴지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 이 정도 위치에 지금 이제 혈전이 물려 있겠다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추정을 한 다음에, 이제 밖으로 빼야 됩니다. 예, 이제 슬슬 좀 있으면 뺄 텐데요. 이거는 녹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어서 빼내는, 지금 밖으로 쑥 빠져나왔죠. 이 빼낸 순간 이제 환자분이 좀 고통스러우시니까 이게 라이브로 막 머리를 움직이시고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잘 뚫렸나 확인을 하는 거고, 자, 모든 혈관이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아까
지금 조금 제가 이제 넘어가서 흐리긴 한데 아까 한 요 정도까지밖에 안 보였었죠. 근데 이제 뒤까지 다 뚫렸고 이제 혈전은 없다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혈전 제거술이라는 시술이 한 5mm만 대퇴동맥 절개해 갖고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 갖고 온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런타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12분 정도입니다. 근데 요게 제가 한 1.5배속 정도의 자료를 갖고 온 거니까 실제로 이 시술 시간 자체가 상당히 적게 걸린다. 보통은 저희가 한 40분 정도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혈관 조영실, 치료실로 들어와서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를 생각을 하고 빠를 때는 진짜 한 10몇 분 만에 한 번에 확 끌어내서 정말로 좋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당히 빠르게 이 치료를 종료를 할 수 있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액틸라제라고 하는 혈전 용해제, 그거는 제가 쓰는 거를 실제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못 갖고 왔는데, 혈전 용해제라는 약과 그 다음에 혈전 제거술이라는 시술, 이 두 가지를 이제 초급성기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 보실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선별을 해서 받아 보실 수가 있고, 그게 지나면은 이제 급성기 치료, 유지 치료 악화를 막는 그런 치료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급성기 치료가 종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활 치료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개인이 갖고 있는 회복 능력치는 시간에 크게 상관없이 비슷하다는 가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잘 살고 계시다가 중풍이 오셨어요. 특히나 이제 뇌경색이 왔어요. 뇌경색이 오면 기능이 훅 떨어질 거잖아요. 일단은 초급성기 때는 이 훅 떨어지는 걸 오히려 올려놓자가 목표입니다. 원래대로 최대한 기능을 회복을 시키자가 목표고, 급성기 시기에 그러니까 초급성기가 지나게 되면은 최대한 이게 더 떨어지는 거를 막고 최대한 철벽 수비를 하자. 그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급성기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효과 자체가 없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 그만큼 조직이 많이 죽으니까요. 그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게 터져버리거나 부종이 더 생기거나 하는 부작용의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효과는 없는데 문제만 일으키는 안 하느니 못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급성기 치료까지 끌고 가게 되면은 정말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초급성기가 지난 시기에는 최대한 그때부터는 부작용에 주의를 하면서 이게 더 떨어지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급성기 이후에 재활치료가 진행이 될 거고, 그 능력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안에 여러분들이 회복을 기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거에 좀 많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꽂혀 있으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래서 요 전 슬라이드까지는 이제 치료 과정들과 회복까지의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약간 잘못 아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이제 내용들을 갖고 왔고요. 이제 혈전용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약은 4.5시간, 증상 발생 4.5시간, 시술은 24시간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조차도 지키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졸중이라는 거는 대부분 고령 환자분들한테서 오시는 거고,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잘 안 오세요. 그것도 있고, 지금 이제 라이브로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었는데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전조 증상은 말 그대로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괜찮겠거니 또 하고 이제 그냥 지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빡 하고 뇌졸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26%, 또 어떤 통계들에 의하면 10% 남짓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환자분들이 증상 이후에 병원 찾는 시간이 너무 늦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왜 함정이냐?
이 혈전 용해제든 시술이든 이 시간을 정하게 된 큰 연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연구들이 많을 텐데, 물론 이제 지금은 통계 방식들이 분석 방식들이 좀 바뀌긴 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게 이제 MRS라고 하는 스코어입니다. 이 그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놓은 점수 책정 시스템인데, 멀쩡하게 뛰어다닐 수도 있는 수준이 0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상생활 가능한 게 1점, 그 다음에 그 약간의 핸디캡은 있지만 뭐 지팡이라든지 사람 도움 없이 다닐 수 있는 거, 이게 2점입니다. 3점부터는 도구의 도움을 받든지 누군가의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그런 게 필요하게 되는 게 3, 4점이고, 5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침상에 이제 누워서 살아야 되는 게 5점, 그다음에 6점이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시간들이 골든타임이 나오게 된 이 연구들이, 옛날 연구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할 때까지 이 0점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적어도 혼자서 어느 정도 살 수 있게끔 하면은 이 약이나 치료가 효과 있다고 보자. 그래서 0, 1, 2를 대부분 이제 그 효과의 군으로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든타임 안에 온다 그래도 어느 정도 팔다리를 절고 손을 못 쓰고 이런 것들이,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온다고 다 이렇게 멀쩡하게 뛰어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구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까 공격수 중에 보여드렸던 액티라제, 얘도 보면은 시간이 늦게 투약되면 투약될수록 이제 사망률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EBT라는 게 엔도바스큘러 트리트먼트, 혈관 내 치료, 아까 말씀드린 시술인데, 아까 이제 골든타임이 24시간으로 확장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24시간 안에서 그 MRS라고 하는 아까 보여드린 점수 시스템 안에서 2점, 0에서 2점, 그러니까 뭔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다닐 수 있는 비율이 1시간 지날수록 5%씩 감소를 해요. 아직 24시간 골든타임 되려면은 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시간 단위로 5%씩 감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오셔야 된다. 골든타임이 4.5시간이고 24시간이니까 하루만 기다려보지, 6시간만 기다려보지, 이게 아니라 일단은 빨리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뭐냐면 계속 죽는 겁니다. 뇌는 일단은 어딘가에 이제 혈전이 빡 생기게 되면은 가장 중요하게 담당하는 영역부터 괴사가 온 다음에 점점 그 범위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뇌 신경세포가 이제 뉴런 한 820억 개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시간당 한 200만 개씩 죽어 나가는 거예요. 뇌나 심장 이런 조직들은 피부 표피층 같이 재생이 안 됩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 부분은. 이건 뭐 다른 연구에서도 저희가 이제 24시간 시술 기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안하다가 갑자기 한 번에 팍 이렇게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골든타임 안에 점점 괴사 조직들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그 안에서도 증상이 생기면은 최대한 빨리 와야지 이렇게 다 죽어버리는 보라색이 안 생기고 이런 회색 정도에서 멈출 수 있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빨리 오셔야 되는 시간에,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오셔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상황에 두 케이스를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실제 저희 병원에서 한 3년 전쯤에 한 달 사이로 있었던 케이스 2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연세도 비슷했었어요. 이게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아주 뇌 깊은 곳에 어느 정도 급성기 뇌경색 시그널이 살짝 보이고 있고요. 증상적으로 봤을 때도 혈관이 막혀 있었고, 이 부분이 오른쪽이 또 아까처럼 툭 끊겨 있죠. 그래서 혈관 재개통술, 그 시술을 들어갔고요. 시술을 해서 다 뚫어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약간의 출혈기가 있지만은 그 아까 처음에 제가 CT로 뇌경색 진단할 수 있다고 보여드렸던 시꺼멓게 보이는 그런 밀도는 보이지 않고 있고, 한 요 정도에서 이제 다행히 멈춰줬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 막히고 계속 진행이 됐으면은
한 이 정도가 다 뇌경색이 왔을 거거든요. 이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증상 생기고 나서 응급실을 37분 만에 오셨던 분이에요. 37분 만에. 그러니까 생기자마자 옆분이 이제 바로 모시고 오셨던 분이죠. 자, 그러니까 한 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나쁘지 않게 이제 치료가 됐던 분인데, 잠시만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도 첫 사진은 비슷합니다. 첫 사진은 비슷한데 이분은 8시간인가 만에 오셨어요. 지금 뇌경색은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 건 이쯤이지만 조금 어느 정도 하얀빛들이 더 돌면서 아까 분보다도 조금 더 뇌경색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8시간이면은 골든타임 24시간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시간이죠. 이분 봤더니 물론 이제 아까보다 더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거긴 한데 이쪽이 지금 없죠, 혈관이. 그래서 이분도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시술을 통해서 다 뚫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는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한 2, 3일 뒤에 사진을 찍었는데 아까 분은 이렇게 붓는 느낌도 없고 뇌실도 잘 살아 있었죠. 이 뇌부종과 뇌출혈기가 그 뇌경색도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 겁니다. 골든타임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치료 자체는 성공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들이 너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초기에 찍은 MR은 비슷하고 혈관 상태도 막힌 것도 비슷하고 뚫어들인 상태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빨리 오느냐에 따라서 괜찮은 수준과 최악의 수준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골든타임만 믿을 게 아니다. 어쨌든 이런 증상들을 보이면은 빨리 와야 된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시술과 관련된 그 뇌경색의 아주 초응급 상황에서 시술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드렸고요. 어쨌든 이걸 들으시는 뭐 환자분, 보호자분,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기억하실 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데드라인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데드라인인 거고, 여기서 최대한 우리가 증상의 악화 없이 아니면 일상으로의 복귀를 최대한 좋게 하려 그러면은 데드라인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최대한 빠르게 응급실이든 외래든 최대한 이제 외래로 오셔야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제가 이제 치료 자체에 좀 국한이 돼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증상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딱 그렇게 봅니다. 무언가가 반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대부분 이제 뭐 팔다리 마비, 얼굴 마비 이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감각이 떨어지는 걸로도 뇌경색이 진단이 되고요.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고도 뇌경색이 진단이 되시고, 눈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반쪽 시야가 시꺼멓게 보인다. 이런 것도 뇌경색으로 진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사이즈나 위치에 따라서 반쪽 증상 말고도 뇌경색으로, 뇌졸중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반쪽 증상, 뭐 좌든 우든 반쪽 증상이 생기는 것 같다 하면은 조금 이거는 젊은 분이라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좀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편마비가 있다. 편마비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있다가 없어도 그게 이제 바로 전조 증상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전조 증상 때 회복이 돼 버리니까 병원을 안 오세요. 그래서 아쉽게도 뭐 아까 말씀드린 골든타임 데드라인 이걸 놓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염두에 두시고, 실제로 어제 이제 그 혈전용해제를 한 분 또 썼던 분이 있고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셨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을 저희가 다 알려드려도 기억을 하실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네이버나 이런 데를 같이 음주를 하시던 그분이 이제 쳐갖고 지금 얘가 이 증상인데 이거 뇌졸중 맞을까 해갖고 증상을 검색해서 빨리 응급실로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불과 한 1시간도 안 돼갖고요. 그래서 그때 딱 적절하게 시간 안에 약 들어가서 지금 회복 참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활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 엔젤님 질문 좀 띄워주시고요. 예. 이거 사실 참 질문 많이 받습니다. 입원을 했을 때, 혈압이 막 170, 180까지 되는데, 이거 혈압약 안 주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뇌경색 같은 경우는 피가 안 가서 생긴 게 뇌경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머리 쪽으로 위험하지 않는 혈압선에서 피가 가라고 저희가 일부러 좀 놔두는 게 있고요. 아까 제가 이제 급성기 치료, 김민재 선수 같은 그 수비수 치료를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은 인듀스 하이퍼텐션. 저희가 유도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환자가 급성기에 오셨는데 악화가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혈압이 한 130, 1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치료적으로 오히려 혈압을 확 올려버립니다. 뭐 180은 기본이고 한 200, 220까지도 올릴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일부러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은 급성기나 아급성기 기간 정도까지는 혈압을 안전한 수준에서 조금 올리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래 정도 오셨을 때 저 같은 경우는 퇴원하시고 나서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혈압을 계속 관리를 해드리죠. 보호자분한테 이런 거 설명 안 해주는데 저도 사실 좀 이 질문 받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사실 깜빡깜빡 할 때가 좀 있으니까 요거는 너무 노여워하지는 마시고 아무튼 그런 컨셉으로 일부러 저희가 혈압약을 안 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밑으로 FWE, FA. 네네. 이제 제가 그 치료적인 것만 너무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또 검사적인 면도 좀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린 게 있는데 CT나 MR이라는 게 뇌 조직만 보여주는 모드가 있는 게 아니라 혈관 CT랑 혈관 MRI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CTA, MRA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MR로 빠르게 혈관을 찍을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막혀 있는 부분은 혈전이 거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혈전을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MR이나 CT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조직 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혈관이 조영제가 가다가 거기서부터 뚝 끊긴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혈전이 있겠구나.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원리로 CT, MR 이렇게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겠고 혈관에서 거기 끊겨 있는 혈전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빠르게 이제 그 혈전 용해제나 이제 그 혈전 제거술 시술을 이제 하게 되는 거겠죠. 네. 정경희님 질문이 이제 뭐 비슷한 질문일 것 같은데 심전도 검사는 MRA가 아니라 이제 그 혈관 검사죠. 혈관 검사. 어디든 이제 그 혈관 검사를 MR 안지오그래피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심전도 검사는 여기 이게 뾱뾱이 붙여서 이제 그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네, 내려주시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질문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대답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말씀드렸던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또 찾아보시고 건강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보호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쓰러져 계신 분들을 본다고 할지라도 최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빨리 모시고 와야지. 골든타임 안에 제일 빠르게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치료를 안타깝게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조차도 지켜지지가 않게 되면은 아무런 찬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치료들은 초응급이라서 막 제가 오면서 이제 한번
이 치료들을 하기 위해서 도대체 병원 안에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안에 몇 명이 투입이 돼야 되나? 뭐 의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약 10명의 인원이 그 1시간 반, 2시간 동안 막 바쁘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저희의 보람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남아있는 그 진짜로 잘 살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고려할 때 빠르게 오셔라. 골든타임이 다가 아니다. 요거를 오늘 강의의 키워드로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